식이섬유 50g 이상씩 먹은 그룹의 공복 혈당은 평균 13 낮아졌고요. 소변의 당 배출량은 물론 24시간 동안 측정한 혈당 및 인슐린 곡선 면적도 각각 10%나 줄어들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TV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약사이자 유튜버 김선영입니다. 이번에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수많은 당뇨 환자들의 약을 조제하면서 든 생각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당뇨 환자들의 약을 조제하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약을 오래 그리고 많이 드셔야 할까? 이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당뇨는 원래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5년이 지나도 한 알만 드시고 또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3알, 4알로 늘어나고 인슐린까지 쓰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 고민을 하게 됐고 결국 약 먹는 일을 제외한 일상생활 습관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약사가 아니라 약을 줄일 수 있도록 혹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약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이유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과 나눈 상담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때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영상 보고 당할 숙소가 정상이 됐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제 직업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해줬습니다. 요즘 당뇨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당뇨병이 전염병처럼 창궐하는 이유는 단순히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당뇨를 불일치 질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불일치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요,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간의 진화 속도가 거기에 맞춰 변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화의 속도보다 환경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사실 수십만 년 동안 덜 먹고 더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환경에 맞춰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버튼 하나로 음식이 도착하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밤늦게까지 인공 조명 아래서 생활하죠. 문제는 이런 변화가 단 200년 동안 급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진화 속도와의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이런 불일치가 계속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몸은 아직 구석기인데 환경은 패스트푸드와 야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뇨를 단순히 설탕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 보지 않습니다.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병, 즉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가 아직 따라가지 못한 환경 변화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생활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를 꾀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당뇨 환자 수는 증가할 것이 명백하고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호랑이 속으로 들어와 있다고 인식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혈당 스파이크일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혈당 스파이크, 즉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대사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잠복성 염증 반응의 시작점이에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 내장지방, 지방간, 심혈관 질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피로감, 졸림, 집중력 저하, 폭식 욕구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즉, 몸은 위험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졸림이나 피로감을 단순히 식곤증이나 과로로 인한 피곤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귀 기울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피로감, 졸림, 집중력 저하, 허기짐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과로로 인한 피로감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구분하시려면 가장 정확한 것은 식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직접 혈당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가 혈당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만약 일대 혈당을 측정했는데 160을 넘고 180, 190, 200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했고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혈당계를 구입해야 하고 또 수고스럽게 피를 뽑아서 직접 검사하는 행동은 일반인이 잘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심으로 정제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은 날과 샐러드와 고기처럼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식사를 한 날, 이렇게 양일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는 피로감이나 졸림, 집중력 저하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걸 직접 느껴보시고 만약 차이가 있다 싶으시면 혈당계 약국에서 구매하셔서 직접 피를 뽑아서 측정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게 혈당 스파이크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번거로우신 분들은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연소혈당 측정기 착용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30대 이후에는 칼로리가 아닌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1970년대에 하루 평균 칼로리 섭취량이 약 2050칼로리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50칼로리 줄어든 2000칼로리 정도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우리는 예전보다 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한국인 남성의 평균 체중은 1970년대보다 14.5kg 증가했고요. 여성은 5.3kg 증가했습니다. 덜 먹는데 왜 더 찔까요? 칼로리만으로 체중을 계산하면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칼로리는 단기적인 지표일 뿐 진짜 중요한 건 칼로리를 어떻게 쓰냐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 들어온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할 수 있고 에너지로 바로 태울 수도 있고 호르몬 반응에 따라 전혀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으며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근육세포나 간에서 포도당을 다 집어넣었는데도 남는 포도당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인슐린은 남아도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복부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자주 그리고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계속 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게 혈당이고 혈당을 높이지 않게 음식을 먹는 게 체중 관리나 대사질환 예방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혈당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핵심 아주 간단합니다.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조절하는 식사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게 전부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밥을 먹어도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 그 다음 밥순으로 먹으면 혈당은 천천히 오르고 한 숟갈씩 30번 이상 꼭꼭 씹으며 20분 이상 천천히 먹으면 흡수가 느려져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침과 점심에 집중하고 저녁을 가볍게 먹거나 생략하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혈당 다이어트는 거창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냐의 싸움이에요. 칼로리 계산보다 훨씬 간단하고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만 줄여도 인슐린 분비량 줄고 그 결과 지방 저장 줄고 체중과 대사 건강은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내 혈당의 건강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공복혈당이나 당알수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왜 혈당이 오르는 체질이 되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제가 출간한 책 속에 혈당 펜타곤이라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혈당 펜타곤은 미국 당뇨병협회, 국제당뇨병연맹,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적인 기관에서 발간한 연구 자료를 취합하여 혈당에 크게 영향을 주는 5가지 항목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측정하여 자신의 약점을 시각화를 통해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제가 직접 개발한 도구입니다. 유전적 요인, 대사, 식습관, 활동량, 수면 및 스트레스 이 5가지 축으로 각 항목을 체크하면 어떤 영역이 가장 취약한지 어디를 개선해야 하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혈당 점수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3달 후에 다시 측정했을 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따라서 했을 경우 변화하는 자신의 혈당 건강까지 완벽하게 비교할 수 있게 만든 혈당 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미 위험 신호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함을 느끼시는 30대부터 60대 분들에게 스스로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당뇨에 도움이 될까요? 간헐적 단식도 종류가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을 먹는 방식을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건데요. 이 방식을 MTRF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굶는 방식을 ETRF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는데 사실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워하는 MTRF 방식보다는 약간 어려운 저녁을 굶는 ETRF 방식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아침을 굶나 저녁을 굶나 모두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저녁을 굶는 방식이 당뇨나 체중 감량, 식욕 억제 모든 대사 건강 측면에서 아침 굶는 방식보다 더 뛰어나요. 그리고 우리 인체는 생체 시계에 따라 돌아갑니다. 초파리부터 사람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는 생체의 리듬에 영향을 받아서 몸이 작동하는데요. 이 생체의 리듬을 보면 아침이 가장 인슐린 반응이 민감하고요. 저녁으로 갈수록 이 인슐린 반응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대에 가급적 음식을 먹어주는 게 똑같은 양을 먹는다면 저녁 시간대보다 유리하고요. 그래서 당뇨인들은 간헐적 단식을 만약 하신다면 아침을 드시고 저녁을 굶는 방식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당 잡는 내 몸에 맞는 식사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사람마다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표준 식단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식사량과 구성은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지점이 바로 식후 1시간 혈당입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이 160을 넘지 않는 탄수화물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수치가 왜 160이냐면요. 식후 혈당이 160을 넘는 횟수가 많을수록 당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병원에서 당장 당뇨 진단을 받는 기준은 아니지만 비당뇨인이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문턱이 되는 신호입니다. 결국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탄수화물 양을 손끝 혈당 측정기를 통해 직접 찾아가는 것이 진짜 내 몸에 맞는 식사 계획입니다. 혈당을 잡기 위한 식품 3가지를 추천해 주세요. 혈당 블로킹을 위한 식재료 3가지, 기억하기 쉽게 양올식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양배추, 올리브오일, 식초. 이 3가지는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유기산의 대표 식재료입니다. 첫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위에서 당분과 지방의 흡수를 느리게 해줍니다. 식전에 먼저 먹으면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에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건강한 지방인 올리브오일은 위에서 음식이 배출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결과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도 느려지고 혈당도 완만하게 오르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채소에 올리브오일을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세 번째는 유기농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초산은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효소작용을 억제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컵에 희석해서 10cc 정도 마시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유기산 이 3가지를 식사 전에 활용하면 혈당 상승을 미리 차단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 사실 정해진 양은 없습니다. 많이 드시면 드실 수 있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양배추를 식전에 많이 먹은 만큼 본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번에 욕심이 많아져서 양배추를 많이 먹는다면 이걸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하다가 너무 물려서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용량은 양배추 한 번 드실 때 6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드시면 물리지도 않고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가장 좋습니다. 제2형 당뇨 환자가 하루 식이섬유 50g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루 50g 이상 높은 함량의 식이섬유를 먹은 당뇨 환자들로 이루어진 그룹과 미국 당뇨학회에서 권장하는 일반적인 당뇨식을 먹은 당뇨 환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의 혈당을 시간대별로 비교했습니다. 일반 당뇨식을 먹은 그룹보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은 그룹의 혈당 조절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이섬유 50g 이상씩 먹은 그룹의 공복 혈당은 평균 13 낮아졌고요. 소변의 당 배출량은 물론 24시간 동안 측정한 혈당 및 인슐린 곡선 면적도 각각 10%나 줄어들었습니다.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까닭은 위장에서 젤 형태의 물질을 형성해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소화가 느려진 만큼 혈관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을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가 혈당 잡는데도 도움이 되나요?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지방식품을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올리브오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22년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이 점이 명확하게 증명됐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올리브유를 약 25g, 즉 밥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 섭취한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평균 22%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작은 연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코호트 연구와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한 분석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 배경에는 올리브유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올리브유를 식사와 함께 먹었을 때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진행하게 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단순히 좋은 지방이 아니라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고의 혈당 블로킹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식품입니다. 저는 올리브유를 드실 때 식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유만 그냥 먹으려고 하면 사실 오래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특유의 지방 때문에 약간 거북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 일반 음식, 샐러드와 함께 과일 조금 블루베리나 피망이나 아니면은 약간의 토마토 이렇게 같이 드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초가 혈당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는 무엇인가요?
식초가 혈당에 미치는 효과는 이미 근거가 충분히 밝혀져 있어 위장만 튼튼하시다면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식사 전에 한두 스푼의 유기농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은 소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키고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속도 조절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공복에 식초를 그대로 마시면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서 보통 한 컵 정도 물에 식초를 한 스푼 정도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10분에서 20분 전에 섭취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잡는 3가지 식품.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분량은 양배추는 6분의 1조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1큰술, 사과 식초도 역시 1큰술. 양배추는 그냥 썰어서 먹어도 좋고 쪄서 먹어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식사 전에 최소 용량인 양배추 6분의 1조각 드시면 됩니다. 사실 반드시 양배추일 필요도 없습니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일반 당류의 함량이 낮다면 배추, 오이, 브로콜리, 버섯, 해조류, 어떤 종류의 식재료든 좋습니다. 맛을 위해 견과류나 저혈당 지수 과일인 블루베리나 토마토를 소량 추가하면서 내 입맛에 맞는 레시피를 자유자재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리브유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등급으로 사용하세요. 산패 우려가 높은 지방이라는 재료의 특성상 등급에 따라 효능과 가격이 천차만별인 올리브유, 반드시 가장 좋은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쓰셔야 합니다. 유기농 사과 식초는 1큰술을 물 1컵에 희석해서 마시는 게 가장 좋은데 위장이 약한 사람은 물에 희석하시더라도 속이 쓸 수 있으니 5ml부터 천천히 작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나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제가 제안하는 전략이 바로 3+1 혈당 블로킹 방패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이름 그대로 3가지 핵심축 더하기 하나의 보조 전략으로 이루어진 혈당 관리의 전략이고요. 첫 번째는 식단입니다.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식후 혈당을 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식사 순서, 식이섬유와 단백질, 탄수화물 먹는 식사 순서, 그리고 식사 속도, 30분 이상 씹기처럼 천천히 먹는 속도, 그리고 식사 시간대를 아침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방패는 운동입니다. 특히 식후 30분 이내에 걷기 또는 저강도 근력 운동은 식사로 들여온 포도당이 혈관에 남아서 혈당을 높이지 않고 근육으로 바로 흡수되도록 유도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시간을 줄이고 인슐린 부담도 덜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높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즉, 아무리 식단과 운동을 잘해도 스트레스와 수면을 방치하면 혈당은 다시 출렁거립니다. 마음과 수면의 방패를 함께 챙겨야 진짜 안정이 옵니다. 마지막 플러스 알파 전략이 바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전략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 3가지를 잘 실천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로 적용하는 무기고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B군, 바나바, 여주, 마그네슘과 같은 혈당 조절 보조 영양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4가지는 각각 독립된 전략이면서도 함께 작동할 때 혈당 스파이크를 사방에서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혈당 블로킹 3+1 방패 전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음식 조리법이 있나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 방식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4가지 조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화도입니다. 호화도는 전분이 물을 먹은 정도를 말하는데요. 쌀이나 밀가루처럼 전분이 많은 식재료는 물과 열을 받으면 부풀고 소화가 더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도 빠르게 올라가겠죠. 반대로 덜 익히거나 물을 적게 쓰면 소화도 느려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지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지방이 들어가면 소화 효소가 음식에 잘 닿지 못하게 좀 막아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포화 지방은 피해야 하고요.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크기와 모양입니다. 음식을 잘게 썰거나 갈면 소화 효소가 빨리 작용해서 혈당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큼직하게 썰거나 통째로 조리하면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잘게 썰지 않고 식재료 본연 형태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가열 방법입니다. 음식을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전분 구조가 바뀌어서
몸에서 더 빠르게 소화되고 혈당도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중간 온도에서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4가지 조리법을 실천하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반응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 과일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 환자라고 해서 과일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양, 타이밍, 그리고 종류입니다. 과일에는 몸에 좋은 성분도 분명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그것들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과당도 함께 섭취해야 됩니다. 액상과당이 몸에 해로운 건 아실 겁니다. 액상과당이나 과일 속 과당이나 똑같은 과당이며 과일 속 과당도 과량 섭취하면 액상과당처럼 지방간과 내장 지방을 축적시켜 인슐린 저항성 발생시키는데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과일 갈아서 마시는 주스 형태로 섭취하게 될 경우 식이섬유가 제거돼 흡수가 너무 빨라 혈당 스파이크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과일을 안전하게 먹으려면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통째로 먹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고르세요. 사과나 배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 좋고 수박처럼 GI 지수가 높은 과일은 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식후에 후식으로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때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드신다면 식전에 식이섬유 섭취한다는 생각으로 식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하루에 1회 주먹 크기로 이거 이내로 제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당뇨 환자도 과일을 제대로 알고 조심해서 먹는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과일을 보약이나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맛으로 섭취하는 기호식품으로 생각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강력 추천하는 과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과일은 사실 과일은 아니고 채소류로 분류되고 있지만 토마토입니다. 실제로 토마토는 많이 먹어도 혈당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실제로 당뇨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양 조절을 잘 하셔야지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높이는 의외의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육류가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 생각하고 고기가 주가 된 음식은 마음껏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고기 자체는 괜찮지만 고기를 조리하는 과정에 함께 들어가는 양념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놓치는 경우입니다. 특히 불고기, 제육볶음, 갈비찜, 닭갈비처럼 양념이 진하게 배어있는 고기 요리는 설탕과 물엿, 고추장 같은 당분이 많은 재료가 다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기만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을 꽤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양념이 고기 썰에 깊게 스며들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도 당류가 들어간 게 잘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매운 양념일수록 설탕이나 물엿을 더 많이 넣는 경우가 있어서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게 국물입니다. 고깃국이나 찌개, 탕류는 겉보기에는 고기 중심 음식 같지만 국물 안에 양념과 조미료, 설탕, 탄수화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비탕이나 곰탕이나 감자탕 같은 경우에는 국물을 많이 떠먹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당과 나트륨 섭취하게 되고요. 혈당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 드실 때는 양념이 적거나 맑은 국물로 조리한 형태 또는 구운 고기, 삶은 고기 형태로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더 좋습니다. 양념이 꼭 필요하다면 당류가 적은 간단한 소스를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혈당을 막는 식사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당 블로킹 3020 식사법이란 음식을 한 입에 30번 이상 천천히 씹고 전체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유지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혈당이 바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위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고 나서야 포도당이 흡수되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빨리 먹게 되면 흡수가 빨라지다 보니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액상음료처럼 이미 소화된 상태의 음식은 흡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더 쉽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입안에서 오래 씹어주면 오래 씹는 만큼 물리적으로 입에서 장까지 가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혈당 상승도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먹지 말고 한 입 한 입 천천히 음미하면서 30번 이상 씹고 20분 이상 여유롭게 식사하자 3020 식사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간단한 식사법 하나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식사법은 어떤 것인가요?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먼저 먹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 순서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식사법,
즉 식사 순서를 바꾸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거꾸로 식사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를 단순화시키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의 보호막 역할입니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게 되면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에 먼저 도착해서 일종의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뒤따라 들어오는 음식, 특히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되게 만들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반응을 미리 시켜주는 효과입니다. 채소 다음에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미리 조금씩 분비됩니다. 이게 나중에 들어올 탄수화물을 대비하는 데 도움됩니다. 결국 탄수화물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게 되면 흡수 속도가 느려져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수소로 먹느냐가 가끔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탄수화물 식품은 당뇨 환자들에게 좋을까요? 우리가 흔히 저탄수화물 식품이라고 하면 혈당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에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GI 지수에만 의존하는 오해입니다. GI 지수, 즉 혈당 지수는 음식 50g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나타나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는 속도만 말해줄 뿐 양에 대한 개념은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 당근처럼 GI 지수는 높은데 실제 혈당을 올리려면 많이 먹어야 하는 식품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GL 지수, 즉 혈당 부하 지수의 한계입니다. GL 지수는 GI 지수의 탄수화물 섭취량을 곱해서 만든 지표라 좀 더 현실적인 수치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GL 지수가 낮은 식품이라도 내가 한 끼에 많이 먹게 되면 혈당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탄수화물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무조건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음식의 혈당 영향은 식품의 성질뿐만 아니라 먹는 양, 조리법, 먹는 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혈당 조절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탄수화물 식단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직접 드셔보시고 측정하시면서 여러분들 몸에 맞는 용량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GI 지수와 GL 지수를 기준으로 과일을 선정하되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일단 피하는 게 맞고요. GI 지수가 낮은 음식이더라도 야 이건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드신 다음 여러분들의 혈당을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당뇨 환자는 이만큼 먹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나오지 않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용량을 드셔도 혈당 스파이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GI 지수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GI 지수에서 낮다고 나온 음식을 주로 드시되 그걸 드시더라도 확인을 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GI 지수를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냐면 당뇨 환자를 기준으로 검사한 게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측정한 게 GI 지수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먹었을 경우는 혈당이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같은 음식이고 같은 양이더라도 당뇨 환자가 먹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GI 지수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이걸 절대적인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건강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당을 태워줄 근육이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은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 포도당은 대부분 근육이 연료처럼 태워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할 일이 없으니 결국 남은 포도당은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인슐린은 그걸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운동은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인슐린 없이도 근육 속으로 포도당을 들여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즉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데 그걸 안 쓰면 몸은 인슐린에만 의존하게 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당뇨병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해주는 저장고 같은 역할인데 이 저장고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당연히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움직이고 특히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함께 해주는 것, 이게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근육과 혈당의 관계는 어떤가요? 근육은 혈당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 혈당을 가장 많이 흡수해서 사용하는 곳이 바로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근육이 혈당을 저장하고 태우는 창고이자 연소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포도당이 생기죠. 이 포도당은 간에도 일부 저장되지만 대부분 근육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저장 공간이 넉넉해져 혈당이 덜 치솟고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육은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없어도 운동 자체가 포도당을 끌어들이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즉 운동은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저장 능력도 같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때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하면 근육이 줄어들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당뇨를 막기 위해서라도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를 이기고 싶다면 식단과 함께 근육을 챙기세요. 이렇게 항상 강조드립니다. 당뇨인에게 추천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운동은 존투 운동, 즉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존투 운동은 우리가 운동할 때 숨은 조금 차지만 대화를 나눌 수는 있는 정도의 강도예요. 대표적으로는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가벼운 러닝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운동에 대해 알려드릴 핵심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존투 운동은 혈당을 바로 소모하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은 바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혈당이 인슐린 도움 없이도 근육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후에도 혈당 소모가 계속됩니다. 존투 운동은 운동 후에도 포도당을 태우는 애프터버너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혈당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존투 운동은 식후보다 식전에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식전에 존투 운동을 해주면 근육이 혈당을 흡수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훨씬 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식후에 운동을 하신다면 식사를 끝마치고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밖에 나가서 가볍게 걷기를 20분 이상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밖에 나가신 게 힘드시면 집안에서 걸어 다니셔도 되고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같은 동작을 쉬엄쉬엄 20분 이상 지속해 주시면 식사로 들어온 포도당을 근육에서 실시간으로 사용하므로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최고의 혈당 조절 식품은 무엇인가요?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혈당 조절 식품 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바나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나바는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혈당을 낮추는 데 활용되어 온 전통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식물이 최근에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성분이 코로솔산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이 혈당 조절에 세 가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식후 혈당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데 코로솔산은 소장에서 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빨리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튀지 않고 완만하게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 특히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에게 적합한 식물성 성분입니다. 세 번째는 대사 개선과 체지방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솔산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잘 쓰게 만들어 지방으로 축적되는 걸 줄여준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당뇨 환자분들 뿐 아니라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는 분들 혹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되는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천연 보조식품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수면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는 식단과 운동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수면, 특히 수면의 질과 양은 혈당을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면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르게 되고 더 오래 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하루만 수면 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도 건강한 사람조차 공복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면 부족이 식욕 호르몬을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포만감을 유발하는 렙틴은 줄고 배고픔을 느끼는 그렐린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자꾸 탄수화물, 단 음식, 정크푸드를 원하게 되고 혈당 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깊은 수면 중에는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혈당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결국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혈당 조절 능력을 높이는 수면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수면 전략이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인슐린 민감도도 회복되고 혈당도 더 잘 조절됩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녹차나 에너지 음료, 초콜릿도 들어있는데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이기 때문에 잠자기 5시간 전에만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감기는 완전히 약효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약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커피를 오후 5시에 마시면 5시간 후 10시에는
절반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반감기를 감안해서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10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남아있으면 잠들기 어렵고요. 얕은 수면으로 이어져 혈당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빛 차단입니다. 우리가 자야 할 시간인데도 강한 조명이나 스마트폰, TV 불빛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수면이 얕아집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밝은 조명을 줄이고 스마트폰도 멀리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눈에 직접 들어오는 블루라이트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수면 호르몬 흐름을 깨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온도 조절입니다. 몸이 숙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 방에서 자면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되고 그만큼 혈당 회복도 잘 안 됩니다. 약간 서늘하다고 느낄 정도의 방 온도 혹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혈당의 관련성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아주 강력한 요인입니다. 첫 번째가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때 부신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코르티솔은 간에 저장되어 있던 포도당을 혈액으로 풀어내면서 혈당을 높입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기만 해도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 결과 혈당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지방으로 저장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탄수화물과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고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식습관이 무너지면 혈당도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혈당을 조절하는 스트레스 관리법도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이런 심호흡만 해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5분만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호흡이나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이 줄고 코르티솔 분비가 완화되면서 혈당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같은 간단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동시에 근육이 혈중 포도당을 직접 흡수해 혈당을 빠르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도 있을까요? 수많은 혈당 조절 영양제 중에 제가 꼽은 가장 기본적인 혈당 조절 영양제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그리고 바나바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하지만 함께 섭취하면 기초 체력을 다지듯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비타민 B군,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그 안에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죠. 그런데 이 포도당이 실제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1은 포도당 대사에서 가장 앞 단계에 관여하고 비타민 B6는 아미노산 대사와 혈당 안정에도 깊게 관여합니다. 만약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아무리 탄수화물 줄이고 운동을 해도 몸이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고 피로감도 쉽게 생기겠죠. 그래서 혈당이 자주 올라가고 피로를 느끼는 분들일수록 비타민 B군 보충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미네랄입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슐린의 작용은 핵심인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있어도 작동이 잘 안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몸에서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하거나 자주 피곤하고 다리 경련이 있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의 주성분인 코르솔산은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억제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혈당이 잘 안 떨어진 분들이나 식후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 또는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오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당뇨 영양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당뇨 영양제를 먹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종류가 정말 한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좋다 하면 이거 먹고 싶고 저게 좋다 하면 저거 먹고 싶고 또 그게 궁금해지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3가지 필수 조합을 중심에 두고 상황에 따라 더할 수 있는 보조 조합을 따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른 당뇨인, 즉 체중은 적지만 혈당이 높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췌장의 베타스포 기능을 돕는 여주,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해주는 바나바,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 이 3가지를 기본 조합으로 권해드립니다. 여기에 보조 영양소로는 혈관 건강과 에너지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엔자임 Q10, 그리고 췌장 기능과 인슐린 분비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를 함께 고려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당뇨인, 즉 인슐린 저항성이 큰 분들에게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바나바, 이 3가지를 기본 조합으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보조 영양소로는 이노시톨과 비타민 C를 권하는데요. 이노시톨은 인슐린 신호 전달자 역할을 하며 당뇨인의 경우 결핍이 매우 흔하고요. 비타민 C 역시 당뇨인이나 비만 상태에서는 쉽게 고갈되기 때문에 꼭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같은 당뇨라도 체형과 대사 상태에 따라 영양제 조합은 달라져야 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주의 혈당 조절 효과는 어떤가요? 여주의 혈당을 낮춰준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성분이 폴리펩타이드 P인데요. 이게 인슐린과 구조가 비슷해서 인슐린처럼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구, 입으로 먹었을 때 인슐린과 유사한 폴리펩타이드 P의 화학적 구조는 소화 과정에서 다 분해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폴리펩타이드 P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여주 속 다른 성분입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모모르데신과 카란틴입니다. 모모르데신은 여주의 쓴맛을 내는 성분이면서도 포도당 대사와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작용을 하고요. 카란틴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이 세포 안으로 더 잘 들어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주는 단순히 인슐린처럼 작용한다기보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고 혈당이 세포 내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식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당뇨약을 무작정 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뇨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뇨약을 드시기 전인 당뇨 전 단계 분들은 약을 먹지 않고 정상인 상태로 노력 여하에 따라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가 지속된 분들은 이미 혈관 상태가 많이 높은 혈당으로 인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임의로 당뇨약을 끊어버리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서 단순히 혈당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장기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끊어야 할 분들은 당뇨약 환자분들이더라도 만약에 식단 조절을 정말 잘하고 운동을 잘해서 식후 1시간 혈당이 160을 넘지 않는다? 그럼 당뇨약을 끊는 것을 조심스럽게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혈당 상태를 보고 이 정도면 당뇨약 끊어도 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에 남는 당뇨 환자가 있으신가요?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분이 60대 환자분이셨는데요. 당뇨약을 먹은 지 10년 가까이 되셨는데 당뇨약을 먹으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당뇨약만 먹으면 다 끝났다. 음식도 평소대로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약만 드실 뿐이에요. 당연히 약의 효과로 인해 혈당이 좀 조절되긴 했지만 그 상태에서 노화에 따라 췌장 기능 점점 줄어들어 가겠죠? 약으로 버티다가 약의 힘은 그대로지만 몸 기능이 줄어들면서 결국 나중에 인슐린 주사 맞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억울하대요. 자기는 그냥 이러면 되는 줄 알았대요. 하지만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라도 약을 드시면서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식습관 관리와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를 이기는 하루 루틴을 소개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레몬수 많이 드시잖아요. 레몬수 한 잔 드신 다음에 식사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배추와 올리브오일 그리고 토마토나 블루베리, 유기농 사과식초 드신 다음에 식사를 하십니다. 거꾸로 식사법이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일반 식사를 하시더라도 혈당이 덜 오르고요. 하지만 이때도 드실 때 탄수화물 양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혈당을 재셔서 식후 1시간 혈당이 160을 넘지 않는 범위의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식이섬유를 드셨다면 식후에 어느 정도 평소보다 많이 드셔도 넘지 않고 잘 잡힙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 양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면서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양을 정하시고요. 그 양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섭취하셔야 할 탄수화물 허용량입니다. 이 양을 기준으로 점심때도 외식을 하시더라도 식당에 가셔서 그 정도 양과 비슷한 양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시면 식후 혈당이 160을 넘지 않고 예쁘게 올라갔다 떨어지고요. 그것만 하시더라도 당화혈색소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당화 반응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가 포도당과 결합하여 생기는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혈당이 180, 190을 넘어게 되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이거 조절 안 하고 드시면 200, 250 올라가거든요. 이걸 조절해서 160 낮춰서 먹는 것만으로도 당화 반응 발생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점심 드시고 저녁도 집에서 드시잖아요. 저녁 드실 때도 식사하기 전에 식이섬유 드시고요. 그 다음에 밥 드실 때 탄수화물 허용량 잘 지키셔서 맛있는 반찬, 드시고 싶은 반찬 다 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하루 세 끼 160 넘지 않고 몸에 여러분들 몸의 혈관을 공격하지 않는 식단을 먹을 수 있는 완벽한 식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리라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밥 한 숟가락 덜고 조금 더 천천히 씹고 하루에 20분만이라도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1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 지금 서점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